여기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가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돈 주고 아줌마 쓰는 게 나을 뻔했네요. 당신도 그랬나요? 딸이 전화해서 엄마 잠깐만 손주 좀 봐줘라고 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라고 대답했던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숨결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어느새 세월이 흘러 7년이 되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지고 필요 없어지면 잊히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당연함으로 끝나버린 7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잠깐만 민준이 좀 봐줄 수 있어?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첫 출근을 앞둔 날 아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떨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 그럼. 잠깐이면 되는 거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적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게 손주는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작은 몸이 내 품에서 울어댔어요. 낯선 할머니 냄새가 싫었을까? 하지만 사흘쯤 지나자 아이는 내 품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으면 울음을 뚝 그치고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장 보는 길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주 간식, 기저귀, 물티슈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딸네 집에 가면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늘어져 있었어요. 그걸 치우고 밥을 해놓고 손주를 재우는 게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몸은 늘 고단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병원에서는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계속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하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손주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처음 할미하고 불렀을 때, 그 모든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첫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어느덧 손주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 손주 도시락을 쌌습니다. 딸 부부는 출근이 빨랐기 때문이죠. 엄마, 내일 민준이 어린이집 소풍이래요. 김밥 좀 싸주실 수 있어요? 엄마, 내일 학부모 참관 수업인데 대신 가주실 수 있죠? 엄마, 이번 주 예방접종 날인데 병원 데려가 주세요. 모든 일정이 나를 통해 돌아갔습니다. 딸 내외는 늘 바빴지만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하느라 힘들 텐데. 그때만 해도 나는 기쁘게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겨울이 되면 손주가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밤새 열을 재고 약을 먹이고 토하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딸 부부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일찍 잠들었고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의 축축한 이마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그림 한 장을 건넸어요. 할미, 이거 할미야. 삐뚤빼뚤한 사람 그림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하얀 머리카락.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7년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부부도 고마워했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오시죠? 어느 순간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투였어요. 당연히 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5년 차쯤 되었을 때 변화는 서서히 왔어요. 엄마, 김치 떨어졌는데 담아주실 수 있죠? 엄마, 이불 빨래 좀 해주세요. 우리 둘 다 주말에 약속 있거든요. 엄마, 애 학원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요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손주 돌봄에서 시작된 일이 집안 살림 전체로 확장됐어요. 어느 날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열도 있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정아, 미안한데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둘 다 회의 있어서 절대 못 빠지거든요. 애 혼자 두면 어떡해요. 하지만,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큰일 나요. 낮에만 잠깐이라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깐만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결국 나는 그날도 갔습니다. 기침하면서 열 내리는 약 먹으면서 손주에게 감기 옮길까봐 마스크를 쓰고 돌봤습니다. 딸 부부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엄마. 밥은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아파서 먹지 못했어. 아, 그럼 집 가셔서 식사 꼭 드세요. 우리는 저녁 먹고 왔어요. 배웅도 없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사위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던 사람이 이젠 그거 좀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장보기.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냄새나고 지저분하네요. 어머니, 저녁은 8시까지 준비해주세요. 우리 회의 있어서 늦을 수도 있지만요.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딸 부부가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1박 2일로 여행 가는데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주말에? 1박 2일을? 네,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 좀 가지려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말은 내가 병원 가는 날이었거든요. 관절염 주사를 맞아야 해서. 민정아, 엄마 병원 가야 하는데. 엄마, 병원은 다음 주에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약 다 했어요. 결국 나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무릎은 더 붓고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딸 부부가 돌아왔을 때 선물이나 작은 감사 표현을 기대했지만 하지만 돌아온 건 이 말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먼지 좀 쌓였네요. 청소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힘들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데 민준이 좀 봐주세요. 미안한데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해서. 엄마, 저 정말 급해요. 친구는 다음에 만나시면 되잖아요.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아이의 할머니인지 부모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손주를 돌보는 게 아니라 딸 부부의 삶을 대신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6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수술을 하면 한 달은 거동이 불편할 걸 알기에 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손주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놀다가 간장을 쏟아 거실 카펫에 큰 얼룩이 졌어요. 나는 재빨리 물티슈로 닦고 손주를 씻겼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카펫은 왜 이래요? 아, 그게 간장을 쏟아서 바로 닦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보세요? 손가락이 나를 가리켰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대로 못 본다고? 6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운 게 나인데. 손주가 어린이집 가는 시간 외에는 모두 내가 돌봤어요. 오전, 오후, 저녁까지. 그리고 집도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하루 종일 계시면서 청소도 제대로 안 하세요? 지저분하다고? 나는 매일 쓸고 닦았어요. 하지만 6살 배기 아이가 있는 집이 어떻게 항상 깨끗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공짜로 와서 밥 먹고 가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돈 주고 아줌마 쓰는 게 나을 뻔했네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짜로 밥 먹고 가면서 돈 주고 아줌마 쓰는 게 낫다고? 6년 동안 내가 쏟은 시간, 내가 흘린 땀, 내가 참았던 아픈 무릎, 내가 포기한 병원 예약들, 내가 만나지 못한 친구들, 그 모든 게 단 몇 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딸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말리지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제대로 된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거실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만 가볼게. 손주가 할미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딸이 뒤따라 나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됐어. 그냥 가시게 놔둬. 오늘 피곤해.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짜로 돈 주고 아줌마 쓰는 게 낫다. 얼굴이 뜨겁고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고 옆자리 사람이 힐끗 쳐다봤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고 저녁도 먹지 못했어요.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장바구니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산 손주 간식, 과일, 반찬거리들. 이제 와서 보니 모두 내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6년 동안 얼마나 썼을까? 계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딸네 집에 가져다 줄 밑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서서 어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6년이었어. 6년. 매일 아침 일어나 딸네 집으로 가는 게 저의 하루 일과 시작이었어요. 손주 얼굴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휴대폰을 보니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박서방이 오늘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봐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말이 얼마나 아픈데.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손주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미 사랑해하던 그 맑은 목소리, 그리고 사위의 차갑게 날선 목소리가 교차됐습니다. 공짜로 와서 밥 먹고 가시면서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 2시쯤 일어나서 서랍을 뒤져봤어요. 통장을 꺼내 6년 동안 쓴 돈을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간식, 반찬 재료, 손주 옷, 장난감, 책, 어린이집 준비물, 병원비, 때때로 사위딸의 외식비까지 보탰던 돈들.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어쩌면 더 될 수도 있고요. 공짜라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받은 건 명절에 받은 5만 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줄 때 있고 그냥 넘어간 적도 많고요. 새벽 4시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면 잘하고 있어. 손주를 위한 거잖아라고 했을까? 아침이 왔지만 딸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시죠? 민준이가 할머니 찾아요. 손주가 찾는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엄마, 그럼 저희 어떡해요? 우리 둘 다 중요한 미팅 있어요. 어떡하냐고? 6년 동안 내가 아플 때마다 물었던 질문을 이제서야 딸이 나한테 묻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아.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딸아이 집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란 이런 걸까? 필요할 땐 찾고 필요 없으면 함부로 대하는. 저녁 무렵 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반찬했어요.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내일은 오실 수 있죠?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한다고? 사위의 말을 사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정이 차질 생긴 게 불편하다는 투였고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딸은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연락 좀 주세요.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딸의 얼굴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어요. 피곤해서. 엄마, 그날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박서방한테 제가 말했어요. 앞으론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사과가 아니라 조심하라고? 그리고 엄마,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민준이도 어느 정도 컸고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준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학교도 보내고 저녁에는 저희가 볼게요. 엄마, 더 이상 안 오셔도 돼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네. 엄마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이제 우리가 할게요. 사실 박서방도 그게 낫겠다고 했어요. 사위가 그랬다는 말에 또 가슴이 쓰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렇게 토라지지 마세요.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정말 그럴까?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말이었어요. 딸이 가고 나서 나는 손주방에 넣어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여벌옷, 기저귀, 물티슈, 상비약, 간식들. 하나하나 챙겨온 것들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가던 집에서
갑자기 역할이 사라졌어요. 손주 가방에 넣어두던 간식, 알림장에 적어두던 메모, 잠자리에 깔아주던 이불. 그 작은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게 허무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손주가 그린 그림 몇 장이 있었어요. 할미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 생일 때 만들어준 종이 꽃다발.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게 끝인가? 7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잠깐 오실 수 있어요? 선물? 7년의 대가가 선물 하나인가? 괜찮아. 안 받아도 돼. 엄마, 왜 그러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 제사 때 입었던 옷을 꺼내 거울을 봤어요. 7년 사이에 나는 얼마나 늙었을까.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망가졌어요. 내가 잃은 건 7년이 아니야. 건강이고 시간이고 나 자신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막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는데 손주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원래라면 지금쯤 손주 도시락을 싸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죽 한 그릇. 오랜만에 혼자 먹는 밥은 허전했지만 동시에 조금 편하기도 했습니다. 내 시간이 생긴 거구나.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하나가 전부였어요. 7년 동안은 항상 여러 개였는데 손주 밥그릇, 반찬 그릇, 딸내 식구들 것까지. 집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오전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쯤 딸내 집 청소를 하고 있을 시간이라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결국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니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여유를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던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고 아기가 울었어요. 그 엄마는 당황하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손주가 어렸을 때 나도 저렇게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유는 없었습니다. 손주 돌보랴, 집안일 하랴, 쉴 틈이 없었어요. 작은 빵집에 들러 크루아상 하나를 샀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예전엔 손주 간식 사느라 내 건 한 번도 안 샀는데 빵을 한 입 베어 문이 달콤했어요. 언제 이런 걸 먹어봤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뜨개질 도구를 꺼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못했던 취미. 실을 풀고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뜨개질을 했었거든요. 스카프도 만들고 조끼도 만들고. 오후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딸이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이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 잠깐 보러 오실래요? 보러 오라고? 7년 동안 매일 봤는데 이제는 초대를 받아야 볼 수 있는 손주가 됐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져서 답장을 쓰려다 말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졌어요. 7년 동안 지켜온 루틴이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길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오랜만이지? 어머, 순자야? 이게 얼마만이야? 몇 년 만에 연락하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는 반가우면서도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손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 알아. 맨날 약속 잡으면 취소하고 그랬잖아.
우리도 처음엔 이해했는데 나중엔 좀 섭섭하더라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잃은 건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관계들도 잃었던 거였어요. 이번 주에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만나자. 오랜만에 얘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자와 영희, 그리고 경숙이까지 왔어요. 다들 반가워했지만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응, 괜찮아. 손주 돌봄 끝났다며?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언니, 우는 거야? 아니야, 그냥 뭔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7년 동안의 일들, 사위의 막말, 딸의 무심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끝. 친구들은 분노했어요. 그게 말이 돼? 7년 동안 키워놓고 그따위로 말하다니. 사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싸대기를 날리지 그랬어. 정말 너무하네. 순자야, 넌 너무 착해. 딸한테 제대로 얘기해야 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도 힘들잖아. 애 키우고 일하고 나도 그 나이 때 힘들었어.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니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공허해졌어요. 밤마다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잘 자는지,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있지는 않는지. 보고 싶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틀 후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집들이? 이사를 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이사해? 네, 더 넓은 곳으로요. 민준이 방도 따로 만들고. 엄마한테 말 안 드렸나? 7년 동안 거의 매일 봤는데 이사 계획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집들이 날 새 집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손주 방도 예뻤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위의 친구들, 딸의 직장 동료들.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사위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날의 막말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미 왔어. 아이를 안았더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미, 여기 내 방이야. 예쁘지? 그래, 예쁘다. 손주는 새 집, 새 방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오갔고 나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엄마, 음식 좀 더 드세요. 딸이 한두 번 챙겨줬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공허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마저도 딸이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하고 물어봐야 가능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손주도 점점 낯설어 했습니다. 할미,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 아이의 순수한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느 날 손주를 보러 갔는데 사위가 혼자 있더라고요. 민준 애미는?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둘만 있는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사위는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고 나는 손주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한참 후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날 제가 좀 심했죠?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뭐? 그날 화낸 거요. 카페 널룩졌을 때. 사실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사과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저희도 힘들거든요. 맞벌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어머니도 나이 드시니 애 보는 게 힘드신 것 같던데 그냥 이렇게 된 게 다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된 거라고?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집에 어르신 모시고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고 그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사랑으로 손주를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나는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저희 잘 살았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일 못했을 거예요. 덕분에 잘 살았다고? 그 말이 감사인가 아니면 이용했다는 고백인가? 딸이 돌아왔고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아. 민준이랑 잘 놀았어요? 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정리됐어요. 나는 필요할 때만 쓰이는 도구였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무료 베이비시터였습니다. 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팠던 날도 참고 갔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고 내 건강도 뒤로 미룬 그 모든 게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왔어요. 7년 동안 나는 손주 생일마다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돌 때는 금반지도 맞춰줬어요.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초대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 이틀 전 딸에게서 온 문자가 다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준이 생일이에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시간 되시면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꼭 오셔야 해요였는데 생일 당일 작은 선물 하나를 들고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위 쪽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엄마 오셨어요? 딸이 바쁘게 인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돈이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 정말 이쁘지? 빨리 컸어. 사돈은 손주를 보살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주인공처럼 행동했어요. 요즘 맨날 우리 집 와서 놀아. 할머니 집이 좋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주는 거기 거의 가지 않았어요. 생일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주 옆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사돈 내외가 섰고 나는 뒤쪽에 있었어요. 할미도 와. 손주가 나를 불렀어요. 하지만 사위가 말했습니다.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됐어. 케이크 먹자. 사진 한 장에 나는 없었어요. 선물을 주는 시간, 사돈이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거야. 비싼 거야. 장난감 세트였고 손주가 좋아하며 뜯어봤어요. 나는 작은 선물 하나를 조용히 옆에 놨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사돈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맞벌이라 힘들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희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키운 손주인데 생일 사진에도 내 자리는 없구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준비를 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제사 음식까지. 명절 일주일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내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많이 할게요. 그 말을 믿고 명절 전날 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바빴어요.
엄마, 저장 보러 가야 해요. 전이랑 나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국 나 혼자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밤늦게까지 요리를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갔어요. 상을 차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와, 음식 진짜 맛있어 보인다. 민정이가 다 했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했어요. 같이? 나 혼자 했는데. 명절 음식을 먹으며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해. 이렇게 음식도 잘하고. 칭찬은 딸에게만 갔어요. 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서. 딸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거든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탈했습니다. 명절 일손으로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바쁜 듯 시계를 자주 쳐다봤어요.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저 1시간 후에 미팅 있어요. 민정아, 엄마가 7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준이 키운 거 당연하게 생각하니? 아니요,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감사하죠. 감사하면 왜 그렇게 대해? 엄마, 뭐가 불만이세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서방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해? 공짜로 밥 먹고 간다고 돈 주고 아줌마 쓰는 게 낫다고. 엄마, 그거 사과했잖아요. 사과? 언제? 그날 제가 대신 사과했잖아요. 내가 한 게 사과야? 그 사람이 직접 해야지. 엄마, 박서방도 힘들어요.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또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눈치 보였어요. 맨날 집에 계시니까. 눈치 보였다고? 뭐, 내가 손주 키워준 게 눈치 보이는 일이었어? 그게 아니라, 엄마. 말 돌리지 마세요. 말 돌리는 게 아니야. 나는 7년 동안 내 건강 포기하고, 친구들 포기하고, 내 인생 포기하고, 민준이 키웠어. 그게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불편한 일이었어?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억지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강요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왜 자꾸 과거 얘기하세요? 이제 엄마 편하게 지내시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엄마, 저 정말 바빠요. 이만 갈게요. 딸은 일어났습니다. 커피값도 내지 않고 나가더군요. 혼자 남은 카페에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강요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한 일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무릎이 더 악화됐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나빠졌네요.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바빠서요. 수술해야 합니다. 더 미루면 걷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로 딸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엄마 수술하게 됐어. 네. 무슨 수술이요?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그래요? 언제요? 2주 후. 수술하고 나면 1달 정도 거동이 불편할 거래. 아, 그럼 좀 힘드시겠네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럼 어쩌죠? 어쩌냐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곁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혼자 할게.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먼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말하면 해주겠다는 투였습니다.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술 당일 혼자 병원에 갔어요. 친구 미자가 와줬습니다. 언니 딸은? 바빠서. 에이, 무슨 바쁜 일이 엄마 수술보다 중요해. 미자가 화를 냈지만 나는 딸을 감쌌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이 있잖아.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지내다 보니 걷기 힘들어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서 인사치레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요. 나는 한 달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미자와 친구들이 가끔 와서 도와줬어요. 순자야, 딸한테 제대로 말해. 이건 아니잖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무릎이 조금 나아졌어요. 다시 공원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술했어요. 무릎. 아이고, 혼자 사세요? 네. 딸은 바빠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필요할 때만 찾고. 맞아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애 봐달라고 할 때만 연락 와요.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망가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얼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사위의 말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렸지만 점점 거리를 둘 수 있었어요. 자식들은 나를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 시간을 보냈는지. 서랍을 열어 손주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미 사랑해요. 아이는 진심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내가 해준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 손주는 분명 기억할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노년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손주를 위한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시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작은 희망이 가슴 한편에 피어났습니다.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손주 스카프를 뜨기로 했거든요. 언젠가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담아서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하지만 손주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할머니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 혹시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의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하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경계를 만드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